네. 이제 볼 내용은 이제 계약금 계약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전반부, 우리 이번 학기 수업 중에 전반부에서 좀 중요하고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조금 이제 그거보다는 좀 쉽게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딱 하나 이제 계약금에 관한 내용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요 내용이 마지막 고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좀 이번 주랑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 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리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일상에서 계약금 오고 가고 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사례에서도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학습 목표부터 한번 보면요. 계약금의 다양한 성질, 계약금이 세 가지 법적 성질이 있거든요. 증약금, 뭐 해약금, 위약금 이런 세 가지 성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구별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각각의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해약금에 관련돼서는 해약금에 의해서 계약 해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요건, 방법, 효과들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법적으로 또 판례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이 계약금 계약이라는 것이 요물 계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본 낙성 계약이라고 있었죠. 낙성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면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계약은 낙성 계약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요물계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물계약이라는 것은 합의에 더해서 어떤 물적인 행위까지 요구한다 해서 이걸 요물계약이라고 하고요. 뭐 거의 이제 요물계약이 별로 없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계약금 계약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보면은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라고 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금을 얼마에 주고받겠다라고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정해진 계약금 전부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했을 때, 그때 이제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계약금을 주고받기로 합의만 한 상태, 또는 계약금 중에 뭐 일부만 준 상태에서는 아직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걸 이제 계약금 계약의 요물성, 요물계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게 굉장히 좀 특수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또 여기 관련돼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계약금 계약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우리 일반적인 거래 관행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은 그냥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매매 계약서 하나를 쓰고 거기다 뭐 계약금 얼마에 한다 뭐 이렇게 쓰고 도장 찍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법적으로는 계약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봅니다. 즉, 매매 계약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 별도로 계약금 계약을 별도로 한 것으로 봐요. 그럼 사실 우리는 그냥 매매 계약을 했을 뿐이지, 계약금 계약이라는 것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계약금 계약으로 볼 수가 있냐? 이렇게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법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판례에서 그렇게 봐요. 그래서 매매 계약이 하나가 있고 주된 계약으로서 매매 계약이 있고 그 별도로 계약금 계약이라는 것을 별도로 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때 별도로 한 그 계약금 계약이 요물 계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된 계약인 매매 계약은 그냥 당사자 합의만으로 성립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계약금 얼마다 이렇게 그냥 써놨을 뿐인데 그걸 별도의 계약금 계약으로 보는 것이고 그때 그 계약금 계약은 반드시 계약금 전액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 계약금을 주고받았을 때 계약금 계약이라는 것이 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말하는 계약금 계약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착수하기 전에, 우리 잘 아는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 받은 사람, 즉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민법 565조에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법에 나와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그렇게 합의를 했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게 좀 되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냥 내가 계약금 얼마다라고 썼을 뿐인데 그걸 이유로 별도로 계약금 계약이라는 것을 했다라고 보고 더 나아가서 그 계약금 계약의 내용이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금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둘이 합의를 했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 일반적인 거래 상식하고 좀 맞진 않죠. 맞진 않는데 그런 내용들이 사실 이 법리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일단은 머릿속에 좀 이제 기억을 해 놓으시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계약금이 위약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약금 특약의 중요성과 그 효과, 그리고 위약벌과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이제 이번 장에서 목표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위약금도 그냥 항상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위약벌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실제 우리 일반 계약을 할 때도 위약벌 이런 명칭 용어들이 계약서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도장 찍는데도 위약벌이 뭔지 잘 모르고 이제 도장 찍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약금의 법적 성질부터 보면요. 일단 계약금의 의의부터 나오죠. 부동산 매매 계약 등 유상 계약 체결 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즉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뜻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계약금 계약은 이런 매매 계약과 같은 주된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약금은 뭐 특별히 법적인 뭐 정의를 하지 않아도 대략 아시죠? 그냥 계약금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은 뭐 대부분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 여기서 우리가 법에서는 항상 그 실질이 중요하지 형식보다는 실질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돈을 주고받을 때 그 명칭을 뭐 어떤 명칭을 사용하든 뭐 계약금 이외의 다른 명칭, 뭐 보증금이라든지 뭐 다른 명칭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실질이 계약금의 실질이라면 그런 것도 다 계약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약금의 성질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총 세 가지 성질이 있어요. 첫 번째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이 있습니다. 즉 계약 체결에 증거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계약 체결을 한 증거가 된다. 그래서 모든 계약금은 최소한 이 증약금,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우리가 매매 계약이라든지 어떤 계약이 과연 체결이 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법원에서까지 가서 뭐 판사 앞에서 다투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다툼이 생겼을 때 적어도 계약금이 지급됐다라는 사실 자체가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증약금, 즉 계약이 체결됐다는 이제 증거로서의 금전이다 해서 이제 증약금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이 해약금이죠. 해약금. 해약금은 계약 해제권을 유보한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유보하는 금전이다 해서 이것을 해약금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약의 해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때 배운 내용 중에 법정 해제가 있고 약정 해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정 해제는 법에서 정해진 해제권을 법정 해제라고 하고요. 반면 약정 해제는 그냥 당사자끼리 계약이나 약속을 통해서 정한 해제권을 약정 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 해제는 민법에 해제권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되살려 보면 법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 즉,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효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게 이제 법에서 정해진 해제권이죠. 그때 우리가 배운 바대로 채무 불이행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행 지체와 이행 불능이 있잖아요. 그럼 이행 지체의 경우에는 바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을 정해서 뭐 이행을 최고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행 불능은 뭐 바로 해제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런 것이 법정 해제인 것이고요. 반면 약정 해제는 그냥 당사자끼리 약속으로 정한 해제권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계약을 하면서 올해 뭐 크리스마스에 뭐 눈이 오면 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렇게 정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약정 해제의 사유인 것이죠. 얼마든지 자유롭게 당사자들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식의 해제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금 내기 전까지 계약금 준 사람은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금 받은 사람은 2배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걸 이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심지어 민법 565조에 규정도 되어 있습니다. 예. 565조 보시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여기서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다는 걸 보통 이제 중도금 지급 뭐 보통 예를 들죠. 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준 사람은 그냥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고 수령자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채무 불이행이라든지 뭐 어떤 누구의 귀책 사유라든지 어떤 특별한 사정 필요 없이 그냥 내가 그냥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을 때에 그냥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직 중도금 내기 전까지는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약정 해제가 아니라 법정 해제구나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볼 여지가 있는데 우리 법 판례 대법원 판례에서는 또 법에서 나와 있는 그대로 이런 것은 약정 해제를 보는 거예요. 약속에 따른 해제권 행사를 보는 거예요. 이 계약금을 이유로 해제하는 것이. 그럼 약속에 따른 해제라고 했는데 약속을 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런 식의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런 약속을 서로 간에 했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줍니다. 그렇죠? 내가 계약금 계약을 한 적도 없는 것 같고, 또 계약금 계약을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해약을 할 수 있도록 뭐 합의를 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법에서 이렇게 추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약정해제 사유로 봅니다.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법정 해제가 아니라 약속에 따른 약정해제 사유로 보고, 그래서 채무불이행과 무관하게 행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공부한 것처럼 법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해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한 자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약정 해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약정 해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약금 범위에서는 손해를 보겠죠. 받은 사람은 계약금 2배 돌려주고 준 사람은 계약금 포기해야 되니까 계약금 범위에서는 손해를 보겠지만 그걸로 끝난다라는 것이고 그걸로 해제되면 끝난다는 것이고 별도의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채무불이행과 상관없이 이제 행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게 이제 해약금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약금이 있습니다. 위약금은 이 말 그대로 계약을 위반했을 때 지불하는 금전이다. 이런 뜻이에요. 계약을 위반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해약금과 위약금이 의미가 다르죠. 해약금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유보하는 금전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지불하는 금전이다. 해서 이걸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 위반이라면 결국 채무 불이행이겠죠. 그러니까 계약 내용대로 채권자든 채무자든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계약 위반, 위약이죠. 그럼 그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을 위반하거나 채무 불이행을 하면 그 상대방, 채권자 쪽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고, 거기에 뭐 인과관계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내가 손해를 얼마 입었는지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이 1,000만 원인지 1억 원인지 입증을 해서 그걸 청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겠죠. 당연히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때 이제 나오는 것이 위약금 약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끼리 미리 그 손해배상 액수를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매매 계약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계약에서 이런 위약금들이 많이 쓰이죠. 뭐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에서도 위약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내가 어떤 회사에 고용이 돼서 이제 일을 하는데 만약에 회사의 비밀을 내가 밖에 유출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회사 비밀을 유출하면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그럼 얼마 손해배상을 할지를 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굉장히 더 크게 정해놓죠. 예를 들어서 회사 비밀을 유출하면 뭐 10억 원을 배상한다. 뭐 이렇게 근로계약에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위약금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그냥 다른 이유로 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뭐 계약금을 이유로 해지한다거나 이런 이유로 그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위반했을 때, 즉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미리 그 금액 액수를 정해놓는 것을 이제 위약금 약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계약금만 주고받았다고 해서 이런 위약금으로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고 뭐 10억짜리를 사고 팔면서 계약금을 1억 원으로 정하고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계약금 주고 뭐 중도금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채무자 즉 매도인이 뭐 채무를 이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매수인 쪽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내가 준 돈 계약금의 뭐 1억 원에 곱하기 2에서 2억 돌려받고 손해배상 뭐 끝내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금은 계약금대로 그걸로 끝난 것이고 손해배상,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으면 손해배상은 그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서 별도로 청구를 하는 그게 이제 민법상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계약금이랑 위약금은 다른 개념이다. 라고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간혹 이게 특이하게 이런 특약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위약 시 계약금은 몰수하고 매도인이 위약 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이런 특약들이 들어가거든요. 부동산 매매 계약에. 그러니까 이런 특약이 들어갔을 때 이런 것은 이제 계약금을 이제 위약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이렇게 거의 이게 뭐 표준 계약서식으로 이렇게 인쇄돼서 이렇게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든 뭐 인쇄돼서 쓰여졌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다 읽고 도장 찍으면 내가 합의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은 그냥 어떻게 보면 거의 통상적으로 이렇게 계약금이 이제 위약금 특약이 계약금에 관한 위약금 특약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해약금으로서의 성격뿐만이 아니라 계약을 위반했을 때, 즉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갚아야 되는 손해배상 금액이 바로 이 계약금을 기준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런 특약이 없다라면 계약 위반 시 계약금이 당연히 몰수되거나 배액 상환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서 청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위약금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질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성질이 있고 또 하나는 위약벌로서의 성질이 있어요. 근데 민법 398조 사항을 보시면 원칙적으로 위약금이라고 정해놨으면 그것은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을 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398조 사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손해배상액을 예정했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요. 실제 손해 발생 여부나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 없이 그 예정된 배상액만큼이 손해배상액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 손해액은 뭐 2억, 3억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손해배상액으로 1억으로 예정이 됐다 그러면 2억, 3억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딱 1억으로 손해액이 픽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손해액이 더 낮을 수도 있어요. 배상액을 예정을 1억 원을 했는데 실제 손해는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손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정해진 예정된 배상액만큼으로 배상액이 픽스가 되는 이런 것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위약금 약정을 했으면 그냥 이런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근로계약을 하면서 회사 비밀을 누설을 하면 뭐 1억 원을 배상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근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런 회사 비밀을 누설을 한 거죠. 그래서 회사에 뭐 10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냥 위약금을 1억 원을 정했기 때문에 1억 원만 배상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설령 뭐 회사 기밀을 누설해서 회사에 특별한 손해를 미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해진 배상액을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계약금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약금 특약을 한 경우 계약금에 대해서 어, 뭐 위약했을 때 계약금을 몰수하고 매도인이 위약했을 때 계약금 배액을 배상한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정해진 것은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했을 때는 그 계약금 기준으로 배상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 위약벌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위약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벌이죠. 그러니까 벌금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이제 벌금을 부과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위약벌이다라고 하면 정해진 위약금을 몰취를 하고 이와 별개로 또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약벌이 제일 강력한 거죠. 근데 이 위약벌은 특별히 위약벌이다라고 명시를 한 경우에만 위약벌로서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위약금 1억을 정했을 때 이것은 위약벌이다라고 명시를 하면 그 경우에는 잘못하면 그 위약벌, 벌금을 몰취하고 또 손해배상을 또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위약금이다라고만 정해 놓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만큼만 청구하고 이제 끝난다라는 것이 다른 점이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렇게 뭐 계약이나 이런 거 하시면서 저한테 뭐 계약서 잘 됐는지 한번 봐달라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뭐 어떤 회사랑 계약을 하시는데 뭐 위약벌 뭐 얼마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위약벌이 혹시 어떤 의미인지 아시냐? 그랬더니 잘 모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특히 이런 회사하고 계약할 때는 거의 뭐 표준 계약서식으로 위약벌이라는 게 명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적어도 뭐 거기다 뭐 계약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게 어떤 의미다라는 정도, 위약금하고는 어떤 다른 점이 있다라는 정도는 좀 알고 그런 계약을 하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위약벌은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위약금을 위약벌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렇게 명시적으로 위약벌이다라고 명시를 하면 제일 좋을 것이고요. 만약 그렇지 않아도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위약금 약정을 한 다음에 이 위약금이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써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뜻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약간 국어 문제 같죠? 예, 이거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계약 해제에 관해서도 그 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반대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근데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라는 뜻이구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라는 뜻이구나라고 네, 착오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별도로 손해배상은 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라는 뜻을 우리가 법적인 용어로 표현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뭐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사실상 위약벌과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위약금 특약을 하고 그 위약금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했으면 내가 위약금도 받고 손해배상을 또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위약벌이라고 명시를 하지 않았지만 위약벌과 똑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해서 이제 민법 565조 아까 우리가 잠깐 간략하게 봤었던 그 내용이죠. 565조 보시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 즉 매수인 쪽은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 매도인 쪽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법이 규정되어 있고요. 어, 그쵸. 법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약정에 대해 사유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계약을 약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한 것으로 추정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당사자들이 계약금을 주고받으면서 이거는 우리 이걸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합의를 하면 당연히 이건 효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 계약금은 주고받되 우리 뭐 중도금 지급 전까지 뭐 계약금 주고받고 뭐 두 배 돌려주고 해지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투약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 565조의 효력은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 그런 특약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당사자가 합의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해약금으로 이후로 해지하기 위한 요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계약금이 교부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금이 교부되고 계약금 계약이 성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려면 아까 유물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계약금 전체가 지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가장 많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그 분쟁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계약금을 1억 원으로 정했어요. 근데 당일에 계약금 1억 원이 없으니까 보통은 이제 뭐 가계약이다 뭐 이런 명칭을 써가면서 뭐 계약금 중에 1,000만 원만 입금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매수인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막 후회가 생기죠. 내가 괜히 계약을 했다. 그러면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내가 지금 1,000만 원 냈으니까 내가 깔끔하게 1,000만 원만 포기하고 그냥 계약을 해지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해지할 수가 있나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요물 계약성 때문입니다. 계약금 계약은 전액을 지급해야 계약금 계약의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1,000만 원만 낸 상태에서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나머지 9천만 원 채워서 1억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1,000만 원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계약금을 아예 정하지 않고 계약금 주고받지 않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내가 그냥 합의만 했을 뿐 계약금도 안 줬으니까 그냥 내가 이거는 해지하는 건 쉽겠네. 그냥 해지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계약금을 안 주고 받았으면 계약금 계약도 안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매매 계약만 남는 거예요. 매매 계약은 합의만 하면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합니다. 낙선 계약이죠. 그래서 계약금을 주고받지 않았으면 오히려 이게 계약의 구속력이 바로 발생합니다. 합의하는 순간에. 특별히 취소 사유나 무효 사유가 없는 한 오히려 꼭 지켜야 되는 것이 되죠. 계약금 계약이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이제 잘못된 그런 법적 상식들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4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냥 엎을 수 있다. 이런 그런 약간 그런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래를 하면서 당사자끼리 아예 하루 안 지났으니까 그냥 없는 것으로 하자고 서로 합의해서 그냥 없는 것으로 하면 뭐 문제가 없으니까 뭐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분쟁이 생겼다라고 하면 당연히 법원으로 갈 것이고 법원에서는 그런 법 규정도 없고 판례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계약한 대로 구속력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잘못된 법적 상식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법의 내용을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법규나 판례의 내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약금 해제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요건은 계약금 계약이 성립돼야 되는데 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전부 전액이 이제 지급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 간에 배제 특약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계약금은 줬지만 그냥 이거는 그냥 계약금으로 주고받은 것이고 특별히 이걸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특약을 했으면 그거에 따라서 뭐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 그런 해약권을 포기하는 특약이 없었을 것. 그랬을 때 이제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금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입니다. 여기 그렇게 나오죠. 당사자의 일방이, 한쪽 당사자가 이행을 착수하기 전까지는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냥 중도금 지급으로 그냥 쉽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법에서 중도금 지급이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행의 착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행의 착수가 과연 어떤 게 이행의 착수인가? 이게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하는 것. 그래서 단순한 이행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인의 경우에는 뭐 중도금 지급이 대표적으로 이행의 착수죠. 근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죠. 계약금하고 중도금 없이 바로 잔금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뭐 잔금의 일부 지급, 뭐 이런 것도 이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고, 중도금도 뭐 전액이 아니라 뭐 일부만 지급했다. 이런 것도 이행의 착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내가 중도금을 내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것도 이행의 착수를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게 보고 있죠. 생각보다 넓게 보고 있어요. 우리 거래 관행상으로는 내가 중도금 안 받고 있으면 이행의 착수가 안 된 거기 때문에 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보다 더 넓게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 즉 은행 가서 대출 받았으면 그 순간부터는 이행에 착수한 것을 보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법원에서 이제 판시를 할 때 다만 은행에 가서 대출 받은 게 아니라 대출 교섭을 한 정도다라고 하면 그걸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대출 교섭을 한 것은 단순한 이행 준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이행의 착수로 보지 않고 그래서 여전히 계약을 계약금 이후로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본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행을 착수를 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은 단순히 돈을 넘기는 것뿐만 아니라 좀 폭넓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행의 착수의 범위를 넓게 본다라는 뜻은 해제를 쉽게 못하게 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넓게 이행의 착수를 인정한다면 그만큼 해제가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런 취지다. 그래서 법원은 되도록 계약의 해제를 못하도록 하는 게 약간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이제 해제가 잘 안 되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도금을 지급한다는 걸 넘어서 이행에 착수라는 것을 그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라는 것으로 이제 넓게 해석을 함으로써 계약 해제를 좀 제한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또 이제 중요한 판례가 이거죠. 중도금 지급기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2월 1일이 중도금 지급기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막 갑자기 집값이 급등한다 그러면 불안하죠. 뭐 왜냐면 갑자기 매도인이 계약금 2배 돌려주면서 뭐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떡하나. 근데 지금 아직 중도금 지급기일은 한참 남았는데 뭐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중도금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 기일 전이라도 돈을 내면 이행의 착수로 보아서 더 이상 매도인은 해약을 할 수가 없어요. 해약금 해제를 할 수가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판례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제 판례의 경향성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시기적인 측면에서도 좀 폭넓게 인정을 하는 거죠. 이행의 착수를 폭넓게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준 것도 이행의 착수를 인정을 하고 이래 버리면 결국 해제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판례들은 뭐 너무 이제 중요한 판례들이니까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거고요. 근데 이행의 착수라는 것이 뭐 매수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 쪽에서도 이행의 착수죠. 우리는 보통 매수인이 중도금 내는 것만 생각하니까 거기에만 이제 매몰돼 있어서 뭐 매도인 쪽에 이행 착수를 별 생각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뭐 매수인 쪽에 이행 착수 이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이나 매도인이나 한쪽에서 이행을 착수를 하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경우에는 뭐 매도인 쪽의 의무라면 등기나 뭐 인도 의무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행을 준비를 완료하고 뭐 내가 서류 이전하겠다. 뭐 목적물 인도할 테니 뭐 받아가라. 뭐 이런 식으로 통지를 하면 그때부터는 매도인 쪽에서 이행을 착수를 한 것이고 그럼 그때부터는 더 이상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판례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중도금까지 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은 이행에 착수를 하지 않고 매수인 쪽에서 중도금을 다 냈어요. 근데 이제 중도금을 낸 다음에 후회가 생긴 거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괜히 계약을 했다. 그냥 차라리 계약금만 포기하고 그냥 해지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중도금을 낸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중도금을 낸 거는 내 의사로 낸 거니까 상대방이 이행을 착수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행을 착수한 거니까 내가 중도금 지급한 거 그냥 없던 것으로 치고 지금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 않냐?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즉, 여기 나온 것처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면 그 순간부터는 해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일방은 나도 포함이 되는 거죠. 내가 이행을 착수했다 하더라도 그때부터는 구속력이 생겨서 내가 이행 착수한 거 그냥 없던 것으로 치고 이제 해제하겠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판례가 되도록 이제 해제를 못하도록, 뭐 해제가 어렵도록 이렇게 이제 판례가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해제 방법 보시면 양자가 다르죠. 즉 매수인은 그냥 내가 계약금 포기하겠다라고 의사표시하고 해지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매도인, 수령자 쪽에서는 그냥 나 해지하겠다라는 정도로 안 되고 돈을 돌려줘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두 배, 계약금 두 배를 돌려주면서 해지하겠다라고 해야 해제가 되는 것이고 매도인 쪽에서 그냥 나 해지하겠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해제가 안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배액을 제공하거나 이행 제공, 뭐 이행 제공이라는 거는 뭐 계좌 통지, 뭐 계좌 뭐 통지해주는 뭐 이런 것도 실제 거래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이행 제공한 것으로 보고요. 계좌 달라, 뭐 계좌 달라 이렇게 통지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실제로 돈을 주거나 두 배의 돈을 주거나 아니면 내가 이체할 테니까 계좌 달라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인정을 해주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했다. 내가 두 배 돌려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했다라고 하면 그럼 혹시 공탁까지 해야 해제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공탁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변제 의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안 받고 막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공탁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공탁을 해야 변제 의무를 내가 다한 것이 됩니다. 근데 이 계약금 두 배 돌려주면서 매도인이 해지할 때는 그 경우하고는 다른 것으로 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 배액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계좌 달라라고 이제 통지 정도 하면 그리고 내가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해제가 되는 것이지 뭐 여기에 더 나아가서 뭐 계약금 두 배를 공탁까지 해서 해제해야 되는 뭐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요건과 해제 방법, 행사 방법까지 봤고요. 네. 다음 주에 저희 이제 해제권 해제, 해약금 해제의 효과와 이제 위약금, 뭐 계약금 계약의 요물성, 뭐 이런 것들 좀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